인생의 진실을 깨닫기 위한 철학, 살아갈 날들을 고민해 보고 싶을 때. 첫째, 무지는 자유와 배움의 가능성을 넓혀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각 시대, 각 사회에는 멘토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 그들은 어떤 목표와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알려준다. 요즘에도 TV나 유튜브를 보면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사람이 계속 등장하며 그런 멘토들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사회 구조가 매우 빠르게 변하는 요즘,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에 적응하며 나름의 목표와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무언가 한 줄기 빛을 던져줄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어떤 굳건한 가치를 제시해줄 사람을 찾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멘토로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확실성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인류의 가장 오래된 멘토 중 한 명인 소크라테스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람이다. 그는 확실한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길도 의심해보라고 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어떤 비법이 있길래 확실한 정답을 제시해주지 않으면서도 인류 전체의 멘토가 된 걸까?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잘 모르는 것도 안다고 착각하기는커녕 아예 자신이 아무것도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했다. 스스로가 지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달리 나는 내가 지혜에 대해 아무것도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아는구나. 소크라테스가 보여줬던 지혜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의 지적 겸손에 있었다. 그는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적 힘을 통해 올바른 지적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채비를 도와주는 선생이었다. 스스로의 생각을 의심해 보는 것은 제대로 된 지혜를 획득해 나가는 일의 시작점이다. 아마 누구든 평생을 노력해도 완전 무결한 지식 같은 것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어제 가졌던 독단적인 생각에서 오늘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어제보다 나은 지혜를 얻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소크라테스는 매일 시장과 길거리로 나가 사람들과 토론하며 평생을 보냈다.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토론은 사람들이 독단적인 견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줬다. 그의 열정적인 질문들과 지치지 않는 비판 정신이 사람들 안에 잠자고 있던 지적 자유를 일깨웠고 그것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멘토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특정한 지식이 아니다. 그보다 우리는 지적 겸손 속에서 자유로운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 자신이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그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으니 더 좋은 생각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알려달라는 정신의 여유를 가진 사람은 독단적 견해에 빠져나와 오직 한 길만을 고집하며 평생을 보내지 않는다. 인생의 가치와 목표에 대해 영원하고 확실한 정답을 단번에 제시해 줄 수 있는 족집게 강사는 없다. 오직 자유롭고 비판적인 성찰과 토론을 통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정답을 찾아나갈 수 있을 뿐이다. 무지를 채워나가는 일은 언제나 즐겁다. 우리는 가진 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기보다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쾌한 에너지를 잃지 않았다. 이제는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기 위해 떠나고 여러분은 살기 위해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있는지 오직 신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기색도 두려워하는 기색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보다 그는 죽음 뒤에 펼쳐질 일을 새로이 알게 될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다. 죽음마저도 그의 자유로운 정신을 막는 장애물은 되지 못했다. 아직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이나 거칠 것이 없다. 무지로부터 오는 자유와 배움의 가능성을 즐기자. 둘째, 행복의 정답은 없다. 어느 날 신이 내게 찾아와 무엇이든 좋으니 어느 한 가지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저울을 주겠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잴 수만 있으면 재고 싶은 것들이 참 많다.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재고 싶어 했던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의 크기다. 행복의 크기를 잴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는 수많은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무엇이 더 행복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서 끝없이 고민한다. 가난하더라도 나의 꿈을 쫓아서 사는 게 더 행복한 건지, 아니면 꿈은 포기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더 행복한 건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북적북적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한 건지, 아니면 혼자서 속 편하게 사는 게 더 행복한 건지, 일과 휴식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사는 것과 휴식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중 무엇이 더 행복한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한다. 이럴 때 마법의 저울이 있어서 행복의 크기를 명확하게 재볼 수 있다면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실 세계에는 행복의 크기를 잴 수 있는 저울이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행복에 대한 문제로 끊임없이 고민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커다란 질문은 과연 행복에서 즐거움의 양과 질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다. 누구나 다 즐거움의 양만으로 만족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일찍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즐거움의 양을 약간 포기하더라도 즐거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며 살아간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즐거움의 양과 질 모두 행복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질 높은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좋은 삶이라고 주장했다. 밀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하는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즐거움을 많이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질 높은 즐거움을 느끼는 삶이 더 낫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밀의 주장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밀은 낮은 질의 즐거움을 피하라고 말한 게 아니다. 낮은 질의 즐거움도 느낄 수만 있다면 당연히 좋다. 밀이 의도한 것은 낮은 질의 즐거움과 높은 질의 즐거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인 삶의 모습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높은 질의 즐거움으로는 대표적으로 사회적인 활동과 기여 속에서 느끼는 사회적 즐거움과 지적인 성취를 통해 얻는 지적 즐거움이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사회적이고 지적인 즐거움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왔다. 남을 도움으로써 느끼는 즐거움은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며 느끼는 즐거움보다 더욱 높은 가치를 전달해준다. 하지만 무엇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고 무엇이 진정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행복의 크기를 잴 수 있는 저울은 없기에
무엇이 얼마만큼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다. 하지만 인류의 경험은 즐거움의 양적인 팽창만을 추구하다가 삶의 어느 순간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해준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회적 기여와 지적인 개발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죽기 직전까지도 유쾌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역시 많이 발견하게 해준다. 이 중 어느 것을 자신의 미래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추구해 나갈 것인가? 그건 각자의 선택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밀은 즐거움의 양과 질 중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높은 질의 즐거움이 반드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티켓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는 삶의 끝에 이르러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경우 그 이유를 즐거움의 양보다는 질에서 찾는다고 이야기했다. 셋째, 본래의 나를 마주하기 위해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모두 의미가 있다. 연극이 끝난 뒤 텅 빈 무대를 나홀로 응시하는 경험은 어딘가 야릇한 느낌을 전달해 준다. 모두가 잠든 새벽, 나홀로 고요한 거리를 걷는 것은 어쩐지 모르게 가슴을 간지럽힌다. 이런 정체 모를 감정이 생겨나는 원인은 이 경험들이 죽음의 순간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경험들은 모두 텅 비어 있는 게 특징이다. 평소에 너무나 당연한 듯이 공간과 시간을 가득 메우고 활발하게 움직이던 많은 사물과 사람이 이 경험들에 대해서는 모두 침묵을 지킨다. 그러면서 텅 빈 공간과 시간이 돌연 나의 의식을 강타한다. 처음으로 나는 공간과 시간을 있는 그대로 또렷하게 의식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그 시공간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아무리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뒤섞여 살아간다고 해도 결국엔 혼자서 짊어져야 할 짐을 지닌 존재인 나 자신을 말이다. 이 본래적인 나를 곳곳이 서서 당당하게 마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본래적인 나 앞에서 도망쳐 쇠인의 틈으로 뛰어들어간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짐도 책임도 삶의 무게도 분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도피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결국 우리 모두가 언젠가 홀로 걸어가야 하는 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삶의 어느 순간에, 누군가는 죽음의 순간에. 이상은 어떤 생각들은 나의 세계가 된다. 인생의 진실을 깨닫기 위한 철학의 일부였습니다. 살다 보면 위로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작가님은 때론 철학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삶의 방향성을 잃은 듯할 때, 살아갈 날들을 고민해보고 싶을 때, 자신이 무지하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음을, 행복은 정답이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간은 의미가 있음을 되새기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